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을 보면은 수급이 이렇다 할 만하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 영향이 있고 그래도 선방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순 매수세 외국인 쪽에 좀 일부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하방을 받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반도체 관련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단단히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CXL이나 뭐 유리기판 관련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이후에 가파르게 튀고 있는 섹터는 조선주, 조선기자재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삼성중공업이 인도와 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또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HD현대그룹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셧다운 우려, 정부 예산안 관련 이슈인데요. 그런 우려도 있음에도 AI 투자 상승세 때문에 고루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이렇다 할 만한 모멘텀 어디에서 생길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도 그 투자의 맥을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섹터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AI 관련해서도 튀는 종목이 있었으니 섹터가 CXL과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아마 지금도 상단을 좀 위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의 CXL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이 이미 된 바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뛰어서요. 일단 CPU와 GPU 같은 경우에는 이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두뇌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이 초고속 고속도로라는 느낌으로 CXL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AI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삼성이 2021년도에 최초로 개발했고 순차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M램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메모리로서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D램보다 조금 더 빠른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삼성전자 기술력 긍정적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삼성이 특허 24만 건을 갖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 특허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특허를 확대하고 있고 특허 출원 건수는 SK하이닉스는 일부 줄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CXL 이런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DDR5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초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사 그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소재로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워낙 빅테크 거대 공룡들이 만약에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테슬라, 애플 반도체 유리기판을 도입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쪽이 좀 그래도 하방을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산이에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국방부가 중국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카드를 꺼내들 셈인가 봅니다. 미사일 생산 쪽에 있고요. 최대 4배 정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미사일 증산 관련해서 예를 좀 써놨고요. 일단 작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무려 한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진행을 할 거고 업계는 근데 미사일 조립이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이 모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리스크는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K 방산력 이 무기 하나는 잘 만들어내고 납기일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치고 들어갈 것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오늘 시장 전반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내부의 증산에 대한 과연 수혜주 어떤 K 방산 업체가 받아갈 수 있을지
대부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베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서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늘 이제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예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 중에 마리화나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뭐 영상 하나 투척한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일단 대마에서 추출한 한 원료가 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건강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노인 보험, 그러니까 의료 보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 이제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을 이제 회자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캐노피, 틸레이 20% 급등하는 흐름들, 그리고 미국 마리아나 ETF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 관련해서 이제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좀 완화될 거고 또 기관들의 투자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니 해도 마리화나주는 딱 들어도 변동성이 큰 섹터임은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그뿐만 아니라 안착이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튀는데, 이런 테마주 성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동반 상승하는 들을 보인다. 테마, 그러니까 변동성에 주의해라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단은 하락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탄력 붙으면서 3,443포인트까지 올려내기도 했지만요. 이내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3,430선도 내려놨습니다. 다만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주들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의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미국에서의 AI 반도체주들의 좋은 흐름에 타고 상승 출발을 했지만요. 현재 시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디램 재고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상승, 디램 생산 능력을 최대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1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도 HBM4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붙으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요.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0.14% 하락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 하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 투톱보다는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4% 가까운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원익 IPS도 4%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투톱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하루고요. 이 외에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오늘 반도체보다는 조선과 방산이 전반적으로 강한 하루입니다. 일단 조선주들이 장 초반에는 주춤했는데 지금 장이 시작될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내고 있고요. 하나오션 2.8%가량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1.25%가량 상승, HD 현대중공업도 1.8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2%가량 오르고 있고요. HJ중공업도 지금 거의 9%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일단 이 마스가수의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조선주 쪽으로 받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109만 7천 원 경신을 해냈고요.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1%대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3%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일단 이스라엘과 이 미국이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소식 같지만요. 일단은 이에 따라 여기 안에 조금 하마스가 이 합의안을 보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한 중동 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방산주 단으로 오늘 상승 달력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갈등으로 미사일을 지금 증설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력설비주 단 안에서도 LS 일렉트릭이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조선 그리고 방산 전력설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이 외에 어제 좋았던 금융업종은 오늘 쉬어갑니다.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5%가량 하락입니다. 은행주 단 안에서도 오늘 KB금융지주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어제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보험주도 오늘 1%가량 삼성생명보험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가 그 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제 7% 넘게 급등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2.7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나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밸류 사업에 굉장히 큰 밸류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네이버 4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로 2.73%가량 쉬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카카오가 0.17%가량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는 지금 차별화된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빠지지만 유한양행이 6%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1.82%가량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잠깐의 쉬어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마리소치가 3% 넘게 오르면서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세를 점차 높여가고 있고요. 파마리소치는 오르지만 오늘 LNC바이오는 소폭이지만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하락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하락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지금 시티은행에서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6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지금 디램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도 관련 수혜주로 3% 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텍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TCK도 4% 넘게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단 안에서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넘게 빠지면서 지금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엔터주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조선 기자재단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태성 0.38%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요. 기자재단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코스닥 시장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조선과 방산 업종이 좋은 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금 3,430선도 내려놨고요. 3,4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요. 코스닥 쪽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43%가량 빠지면서 8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수급 상황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지금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400억가량 순매수로 어제장의 순매도에서 지금 순매수로 개인이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 1,200억가량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140억가량 팔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이 지금 코스닥 시장 매도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만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 1,600억가량 코스닥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세워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상승세 지키고 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고 또 상승세 유지하고 있던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이럴 때는 반도체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히려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개 좀 말씀드릴 게 대만에 공상일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증권이나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참고하는 그런 매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대만 매체에서도 메모리 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낸드와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 가격단 그리고 전망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메모리 대란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연산 수요에 기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나 대형 언어 모델, MML 이런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CSP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주문이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재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재고 부족하니까 가격 더 올려받아도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면서 이쪽 단에서 메모리 기업 강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부품 기대감 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단 메모리 쪽에서 그렇고 왜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도 흡사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HDD 대형 제조사 이런 부분도 이제 감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SSD로 전환되고 최근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HBM, 그러니까 디램 쪽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HDD, SSD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낸드 공급망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긍정적인 거는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매체에서는 쭉 분석을 해놨는데요. 가장 강력한 건 AI 서버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엔 PC. 근데 PC도 요즘에 AI PC가 대세가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고용량 이제 담아야 되니까 차량용 같은 경우에도 ADAS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 같은 거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로봇 앞서서 이제 드론 AR, VR 모든 곳에 이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분기 디램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깜짝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만 매체의 외신 보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들어 올리는 섹터가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재단입니다. 양극재 이쪽인데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서 주가 반등 탄력이 꽤 높게 나올 종목들 선별하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는 LNF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증권사가 오늘 다올 투자증권이라고 아침에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보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6억 원으로 흑자 전환 성공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근데 이게 흑전은요 2003년 3분기 이후 최초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실적 낸다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잘 팔아야 되는데 주력 고객사들의 업황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적인 고객층 하면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SUV 신차 효과도 가능하고요. 3분기 이제 양극재 볼륨 같은 경우에 30% 이상 증가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입니다.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LNF 주가가 흔들린 계기가 있었으니 3천억 원의 BW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의 빚과 주식을 이제 섞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슈 나와서 덜컹거리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이런 부분이 이제 파도를 넘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과 BMW 중요하죠. 왜냐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GM이나 BMW랑 또 계약을 하니까 그런 파이프라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LNF는 하반기에 다른 소재 업체 대비해서 외형 성장이 훨씬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리포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ESS, 에너지 저장 정치에 대해서 특별한 점은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LNF가 내년 ESS 수요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하면서 업황도 저점 통과했겠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상향된 근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증권주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매물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사야 되나?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KB증권의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증권업종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KLX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3분기는 약간 부진했어요. 코스피가 10%라면 증권은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좀 대비가 됐었죠. 그 이유는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이 지속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고 실적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기대감이요. 하지만 정부 쪽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좀 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거래 대금이 늘잖아요. 그러면 자본 소요 없이 이익이 는 거니까 ROE가 상승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것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증권주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KB증권은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모험 자본으로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VC,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PE 이게 사모펀드인데요. 그런 투자 회사를 직접 보유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발행 어음이나 IMA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돈을 맡겨서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원이 다변화될 가능성 그래서 증권주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탑픽을 제시해줬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증권주가 기대치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탑픽 모아가는 전략에서는 이 세 종목을 언급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이후에 오늘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슈, 그게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 코너를 좀 마련했습니다. 살펴드릴 건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한 LS증권 리포트가 있었고요. LS증권은 블룸버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결제 시장의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은행이나 핀테크로 확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뭐 최근 흐름 핀테크 관련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이제 변동성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적으로 달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결제를 하고 수수료도 최저 수준이고요. 또 국경도 초월하는 그런 결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좀 강력하게 원할 수 있는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뭐 전산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느리고 그리고 거의 뭐 소상공인 그리고 상인들에게 3.5% 카드 수수료 부과받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저렴한 수수료에 뭐 특별한 뭐 빠르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면은 뭐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루 약 240조 원의 비용, 물가 0.5% 정도 인상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상쇄할 가능성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나 스테이블 코인 추종자가 좀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결제 보상을 허용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제 혜택을 주는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뭐 혜택을 주는 거는 허용하는데 예금 기능 이런 부분을 좀 두렵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금 유치 이런 부분 하고 싶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규제가 잘 완성이 되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혁신적인 결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받아들이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블룸버그 재료를 통한 LS증권의 리포트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다시 코스피는 뭐 상승 전환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크게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급이 약간 아쉬운 상황이고요.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조정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막 깊이 보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부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5,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무너진다든지 뭐 환율이 어떻고 또 뭡니까 뭐 대부분 보면 이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되면은 환율 부분 얘기 많이 하고 또 금융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을 볼 때 지금 사이클에서 반도체, 조선, 바이오, 그리고 로봇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개별 테마도 움직이고 하는 속에서 거기서 대장이 누구며 그 대장이 어떤 조정을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 폭을 좀 크게 하시려면은 그런 눌림 시에 조금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지금 보면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고 지금 뭐 로봇이 좀 주춤하고 뭐 반도체가 좀 주춤하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려 요럴 때 그동안에 얘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수급을 형성했던 종목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들에 좀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면은 뭐 국가정보 관련한 어떤 해킹 사건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블랙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떤가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어떠냐면 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서 연속성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마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약간 시장이 밀릴 때 이렇게 서브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무리한 베팅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시장이 조정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물량 확보를 하고 베팅 강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도주의 성격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주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끼가 많은 형태의 어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보면 HJ중공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끼가 많았잖아요. 그죠? HJ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지난주에는 1승이 움직였고 또 뭐 현대힘스라든지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리엔탈중공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막 쳐주는 이런 모습을 갖춰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런 종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조선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로보티즈가 움직였다가 하이젠 RNM이 움직였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지만 조선주들은 어떠냐면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룹을 형성해서 오늘 보면 어때요? 조선주들이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조선주처럼 그룹을 지어 있던 애들이 좀 조정을 볼 수가 있겠죠. 그 틈새를 지금 조선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석 전에 이 조선주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관세가 어떻게 이제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서 또 박스권을 이룰 수 있느냐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뭐 풀어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방향성에서 좀 오늘 추석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조금 움직이는 종목은 HJ 중공업이거든요. 물론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27,0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30분 정도 터닝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돌파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는 좀 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차분히 보시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조선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 경쟁력 확실하면은 이렇게 눌렸을 때 비중 확대하는 전략 굉장히 유효한데 오늘 좀 시원하게 튀어주네요. 이난희 파트너님의 그 공략주는 HJ 중공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조정 시 매수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관련해서 이게 네이버 주가가 얼마만큼 오를까, 기업 가치가 얼마만큼 커질까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잠시 후 경제 전문 기자의 분석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은퇴 현실이 충격을 안겼다. KB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56세, 정년 65세보다 무려 9년이나 앞서 퇴직하는 셈이다. 준비는 일찍 시작하지만 5명 중 1명은 여전히 은퇴는 멀다고 착각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50만 원이지만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은 230만 원, 단 65%만 충당된다. 국민 대부분이 연금 2-3개를 쥐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신있게 말한 사람은 고작 11%였다. 경제적 불안에 더해 나이 들어 고립될 것 같다는 공포까지 한국인의 은퇴 풍경은 기대와 달리 암울한 현실임이 드러났다. 결국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성장주 반등, M&A 기대, 금리 논쟁이 교차하며 뉴욕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다. 29일 다우지수는 0.15% 상승한 46,316점이 0.7, S&P 500은 0.6% 오른 6,661.21, 나스닥은 0.48% 상승한 22,591.15를 울 기록했다. 엔비디아가 2.5% 반등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게임업체 EA는 550억 달러 규모 비상장 전환, 인수 계약 발표에 4.5% 급등했다. 연준 인사 발언은 엇갈렸다. 뉴욕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여지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가구 관세 발언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오펙 증산 논의와 이라크 원유 수출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는 3% 넘게 급락했다. 네, 중국 증시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이 49.7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상회해서 49.8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조업 서비스 PMI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경절 이후 정책 이벤트는 기회 요인인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3,872선을 그래서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돈 되는 투자 전략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LS증권입니다. LS증권 이사님이시죠. 네, 예전이 네. 이베스트 네, 투자증권이었고 LS증권의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네이버와 두나무의 네. 빅딜인데 지금 두나무가 뭐 3년 5개월 만에 장외시장이겠죠. 네. 최고치 썼다. 상장, 나스닥 상장 이슈 이런 부분도 있고 네이버는 오늘 살짝 눌리지만 그래도 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올리는 모습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사님의 그 의견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이게 네. 네이버와 두나무가 그러니까 업비트죠. 네. 협업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제 그게 협업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 흥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사실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성장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돈도 벌면서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동안 인수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 많아요.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의 이런 중고거래 업체들은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가입자는 많은데 사용자는 많은데 뭐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에 도움은 안 되는데 이 두나무죠.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는 뭐 사용자도 많지만 연간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을 버는 회사예요. 네.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돈도 벌면서 그다음에 이 업비트가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주가에도 좋게 작용하고 또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랑 좀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또 사업 다각화도 가능하고 또 나스닥 상장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맞붙다 보니까 양사가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양사 주구에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을 하게 되면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제 이거 회사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해주 회장의 리더십도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그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네이버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 이제 계약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뭔가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M&A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좀 이번 계약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에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혹시 이 분리돼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중복 상장 논란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우려했었지만 나스닥에 일단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된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목해야 될지 앞서서 블룸버그의 리포팅도 잠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빠지거든요. 왜냐 예. 금을 자꾸만 이제 중앙은행들이 막 사다 보니까 금을 사고 옛날처럼 미국 달러를 안 사고 국채도 많이 안 사다 보니까
이 달러 패권이 좀 유지는 되겠지만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달러를 꾸준히 살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이제 돈을 주고 뭐 입금을 하면 코인을 이렇게 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달러랑 코인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좀 합쳐지는 좀 모습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코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자동으로 달러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국채를 이제 매수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달러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에 금융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도 상당히 디지털 금융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이제 은행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기능이 있거든요. 이 결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법안도 통과가 되고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지만 한국에도 만약에 법안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 이용해서 쇼핑몰 결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 뭐 두나무 입장에서 업비트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기존 금융권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기득권이 좀 약간 네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또 디지털화 되면 소비자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 마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좀 그게 좀 뭔가 불명확했는데 이번 네이버랑 두나무의 약간의 이런 이제 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아 진짜 이제 시장이 좀 커지는 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부 바뀌고 나서 네이버가 뭔 일을 해낼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그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면서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답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약이 정말 현실화가 되면 정말 우리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네, 그래서 네. 좀 네이버가 뭐 충분한 주도주 여건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네이버가 돈은 굉장히 잘 벌잖아요. 잘 버는데 뭔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 먹거리가 좀 사실 예,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걱정했던 거는 지금 이제 오픈AI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가 그 AI 이제 성능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체류를 하고 네. 카카오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카카오톡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냥 메시지 한 번 보내고 끝. 네. 체류 시간이 너무 짧으면 광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네이버도 고민이죠.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네이버 검색 시간이 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걸 타개하려면 뭔가 새로운 이제 동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계속 그 성취형 대표를 계속 설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예. 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은 안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너무 드문 케이스라 좀 그렇긴 한데 상속을 안 하잖아요. 예. 네이버 상속을 자식한테 안 하고 예. 송채영 의장한테 약간 예. 분위기가 좀 넘겨주는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모양인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미국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런 게 좀 없었던 대부분 뭐 상속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좀 그 지배구조 재편도 되게 생소하지만 사실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네이버가 좀 프리미엄을 저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지배구조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네이버의 행보를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좁게 보면 사실 아직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네, 좁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2, 3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네. 딜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멈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네이버를 추적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뭐 다른 수많은 토론방에서 뭐 이해진 리더십을 거론이 되고 뭐 이런 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들아
두나무나 네이버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이런 많이 네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더라고요. 이제 목표 주가 11만 전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10조 자사주 매입이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낮았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5만 전자, 6만 전자만 해도 정말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갔죠. 예. 근데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테슬라. 이제 그게 정말 컸고. 고객사. 네, 근데 그때도 파운드리는 좀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잠깐 오르다 말아버렸는데 그 후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이제 좋아지는, 특히 DDR5나 이런 이제 가격들이 오르고 또 HBM3 12단도 엔비디아 공급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HBM4도 연결이 될 것 같고 예. 그 삼성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제 9월 들어와서는 또 더 긍정적인 게 예상보다 공급이 훨씬 부족한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오래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8만 전자까지 회복이 됐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딱 1.4배 정도 되니까 중간이고 아까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뭐 11만 원 이상 예. 언급을 좀 했지만 그 역대 최고 PBR이 2.06배인데 그거 계산하면 12만 원 나오거든요. 12만 원? 예, 그러니까 11만 원이 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오, 사실은. 예. 근데 최고 상단에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그냥 그러니까요. 가는 거지. 그냥 퀀텀 점프를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단 넘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HBM은 그냥 독점해 버리니까 그 사이클에서 독보적인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좀 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그만큼 가기 위해선 일단 당연히 HBM4도 내년에 공급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 D램 사이클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메모리 3사가 크게 공급을 늘릴 만한 요인도 없고 근데 계속 수요는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의한 이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뭐 D램, 범용 D램 사이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계속 기대가 높아지겠지만 뭐 테슬라와 이제 거래 여기서 이게 이제 27년, 8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반도체 맞는데 AI랑 관련이 없는 회사로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테슬라 칩 자체 이름도 AI6잖아요, 사실. 그래서 AI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갔고 근데 테슬라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본진이거든요. 미국의 진짜 AI를 그렇죠. 만드는 특히 이제 끝판왕이죠. 왜냐하면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 업체니까 여기에 이제 칩을 만들어서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까지 연장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는 파운드리가 잘하면 2배 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맨날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불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짜 이나노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개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정말 채찍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공장에 공장 가서 들락날락 매일 간다 그랬어요. 예, 저희가 예.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이 좀 못했던 게 고객사랑 이게 잘 안 돼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맞춤형으로. 예. 왜냐하면 이 칩은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테슬라 전용 칩이에요. 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요구한 걸 잘 맞춰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머스크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걸 가가지고 예, 매일매일 가면서 이제 컨트롤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 칩에 대한 어떤 이제 수율도 계속해서 저는 좀 개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번엔 삼성 파운드리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확실한 AI 사이클에 탑승을 하면서 퀀텀 점프 네. 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휴대폰을 떨어져가지고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저희가 보고 또 함께 따라다니는 게 항상 그 보험 계열사 있잖아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네. 이거 오늘 살짝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보험법에 의하면 이제 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 오르면 또 이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마 예. 좀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수급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지분 매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진다면 뭐 저는 좀 비중 확대의 기회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뭐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호무법이 통과되면 지분은 어쨌든 많이 줄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을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아마 삼성물산이 좀 가져가지 삼성물산. 물산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시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음 달 말에 이제 그 분할을 앞두고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대 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에 대한 지분을 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큰 지분을 결국 누군가는 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많은 지분을 지금이 아니라 이제 그 만약에 이 큰 지분들을 그냥 한 번에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건 충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또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 많은 지분을 그냥 다른 쪽에 넘길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마 그룹사 내에서 이 정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좀 가져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만 된다면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너무나 신경 쓰는 건 이사님 환율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400원 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도 좀 뭐 달러 약세다, 뭐 달러 강세다, 약간 혼란스러워요.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만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네. 요인이 있어요. 사실 제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두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두 싶은 가지. 게 예. 일단 이거는 경제 성장률 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 경기가 좋고 우리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작년 생각하면 돼요. 작년 우리 안 좋고 미국 좋았죠. 그러니까 킹달러. 예.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 경기 좋으면 금리 오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금리 떨어졌죠. 예. 금리 차 벌어지죠. 더, 예. 그러면 이제 달러는 강하고 이제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또 반대 현상 나오는 건데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돈 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죠? 최근에 경기가 좀 꺾이죠. 예. 그러면 이것만 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예. 실제 지금 달러도 별로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왜 이거랑 안 맞냐?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하나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율을 구성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면 그 방향으로 일단 단기 그 방향이 나오거든요. 작년 12월에 기억하시면 계엄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예. 환율이 급등했죠. 근데 지금 뭐죠? 3,500억 달러 트럼프는 빨리 대미 투자. 내놔라. 예. 선불로 내놔라. 근데 우리는 그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는 순간 외환보유고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이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불안하거든요. 혹시라도 이거 그쵸. 돈을 줘버리면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불확실하면 환율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랑 상관없이 그냥 원화가 약해서 그냥 위로 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영원한 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요게 구조적인 거고 요거는 일시적이니까. 그래서 어제 또 환율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 3,500억 달러. 이게 결정이 안 돼서인데 당분간은 좀 불안정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해소는 안 되지만 다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리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뭔가 좀 저는 합의가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 내에는 뭔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시적이다. 예, 저는 그래서 결국엔 환율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외환보유고 바닥나면 탄핵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너무 고집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3,500억 그러니까요. 달러는 좀 심하죠. 네. 한 번에 내놓는 거.
예, 예전에 뭐 1,000몇백억 달러도 우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붙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그 금값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올랐는데 뭐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좀 어려운 게 너무 올라가지고 뭐 언제든지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오르잖아요. 금은 중앙은행이 좀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돈 푸는데 금값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조건들이 바뀐다. 중앙은행이 매입을 안 하고. 네네. 그리고 갑자기 긴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값이 빠질 수 있는 거는 물가가 튀면 금값이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런 구조는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지금 뭐 3,700, 800이지만 위를 더 향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4,000달러 시대도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급락해도 이상할 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지금의 어쩐 이 전 세계가 돈 푸는 현상 이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금은 계속 오른다는 쪽에 좀 시각을 갖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뭘 사려고 하면 주가가 약간 비싸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또 큰 줄기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좀 자주 나와주세요. 저희 네. 이번 주 개편을 했습니다. 자, 영승한 LS 증권 이사와 함께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전기차의 유럽 공습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글로벌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484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273만 대, 기아는 310만 대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 수입차 관세를 유지하면서 일본과 유럽 업체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15% 인하 협상을 마쳤지만 적용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판매는 호조입니다. 올 들어 121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고 지난 8월에는 월간 판매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본격화했습니다. BYD는 8월 유럽에서 7,000대 넘게 판매하며 기아 전기차를 앞질렀고 중국 업체 전체 점유율도 1년 새 2배로 뛰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점유율은 8.7%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판매 순위 3위는 지킬 것으로 보면서도 고율 관세가 장기화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분기 관세로만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행 25% 관세가 지속할 경우 연간 손실 규모는 7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 이런 날씨에 책 한 권 읽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독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텍스트입입니다. 이 텍스트입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책을 읽는 것은 지루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힙하고 멋지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예전에는 조용히 쓸쓸히하던 독서가 이제는 SNS를 통해서 MZ세대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놀이 문화는 바로 이 교환 독서입니다. 같은 책을 친구들끼리 돌려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재밌는 구절에 댓글처럼 옆에 책에다 메모를 해놓는 건데요. 그럼 그 다음 친구는 그걸 읽었을 때 내 친구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처럼 이게 책을 혼자 읽는 느낌이 아니라 다 같이 읽는 단체 관람의 재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환 독서 후기가 담은 영상의 조회수가 169만 회를 기록하면서 그 인기를 증명해내기도 했는데요. 그 인기 속에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최근에 연세유업은 교보문고와 손을 잡고 교보문고 맛 크림빵, 이 교보문고와 생크림빵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맛일지 감도 안 오는데요. 이렇게 책과 디저트를 하나로 묶었다는 이 신선한 마케팅으로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교보문고는 실제로 팝업 스토어까지 열면서 책 읽는 순간을 하나의 놀이다 이런 트렌드를 자리매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 힙 그리고 독서의 열풍 속에서 오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밀리의 서재입니다. KT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플랫폼으로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독서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18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구독자 수도 9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책을 사는 것보다는 책을 구독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오늘 KT 밀리의 서재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스24인데요. 네,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힘입어 강하게 튀어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랜섬웨어 해킹을 받으면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면서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예스24, 이 호재에는 강하게 튀어오르지만 또 악재는 출렁이는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책 읽는 게 힙하다, 멋있다, 세련되다 이처럼 텍스트 힙입니다. 또 그 안에서 찾은 투자 포인트는 오늘 밀리의 서재와 예스24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 책 한 권 읽으시면서 텍스트 힙 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그럼 저는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조방원이 다시 움직이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하면 조방원이 다시 가니까 한눈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순환매 이것들을 안다면은 오늘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코스피에서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아, 드디어 이거 몇 년 만인가요? 15년도 11월 달에 야, 이제 그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15년이니까 10년 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많나요? 15년도까지 정말 뜨거웠죠. 이 당시에 한 8개인가? 막 기술 수출을 쏟아내면서 한미약품이 이때 사실 10년 전에 지금의 그 알테오젠을 필두로 하여 뭐 펩트론, ABL 바이오, 지금 리가켄 바이오 뭐 들썩들썩 하잖아요. 코스닥 10위 안에 다 포진되어 있으면서 기술 수출 플랫폼에 어떤 그 기술 수출의 원조격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기술 수출을 했다가 그때 역사를 다시 쓸 뻔했는데 그 뒤로 거의 다 반환당하면서 그것이 1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그때 심은 씨앗이 헛되지 않은 게 지금 알테오젠의 꽃으로 핀 거예요. 한미약품의 이 R&D에 쏟아붓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계속 쏟아부었던 이 부분. 그다음에 15년도에 아쉽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기술 수출을 다 반환되는 약간 자존심의 스크래치는 났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 어떤 완전히 적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겠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자, 물론 그런 명분은 있는데 한미약품 주주분들에게는 그런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나야죠. 아무리 자랑스럽게 명예가 있지만 명예가 밥을 먹어주고 돈을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70만 원을 갖다가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에 지금 빠졌죠. 20만 원을 바닥으로 하는 그 몇 년인가요? 2017년부터 그나마 다행인 건 희한하게 20만 원도 안 깨졌어요. 근데 20만 원을 바닥으로 하여 30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 막히는 이 장기 박스권에 갇히게 되었죠. 정말 이 아쉬운 흐름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 거래량 들어오고요. 갑자기 그 위에 뚫지 못하던 35만 원 선을 뚫어가지고 지금 50만 원을 순간적으로 갔다 왔거든요. 48만 9천 원. 그렇죠? 이번 달에 고점상으로 61.12가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49만 원을 순식간에 찌르고 왔는데 거기 딱 찌른 데가 마침 2017년도 고점입니다. 거기서 2017년도 그분들이 얼른 열어본 거죠. 2017년에 물렸다가 갑자기 뭐가 뭐 빨간 불이 뜨거나 알람이 왔겠죠. 그래서 얼른 열어본 겁니다. 이게 웬 떡이야 이거 지금 8년 만에 지금 야 이거 추석 명절 앞두고 이게 웬 떡이지? 이 물가 상승률 이거 뭐고 안 가립니다. 고점 아니 8년 만에 이 본전이 왔는데 거기서 물가 상승률 따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던지죠. 시장가로 매도하면 시장가로 매도하니까 이렇게 밀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찔린 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지금 한번 찔러왔기 때문에 8년 전에 매물벽에 균열을 일단 낸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죠. 자, 기본적인 내용도 바로 드디어 기술 이전 계약입니다. 자, 유한양행 잠깐 보실까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우리나라 투톱 아닙니까? 자, 유한양행 뭐 성공했죠? 렉나자 성공했죠? 병용요법으로. 그렇죠? 이 지금 HLB도 그래서 항서제약이랑 병용을 가는 건데 혼자 하려다가 안 되니까 병용으로 간 거예요. 근데 렉나자도 결국 병용으로 가서 이 지금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얀센과 지금 손을 잡고 결국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 이 보면 16만 6,900원까지 갑니다. 2024년 10월 달에. 지금 2025년에 아까 2025년이죠. 한미약품이 2025년 11월 달에 고점 70만 원 찍고 내내 8년을 고생할 때 2015년에 얘네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자, 2015년에 이 지금 유한양행이 3만 원, 4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 16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이 역사가 2015년을 교차점으로 완전히 갈린 거예요. 거기서 유한양행을 선택하신 분은 4만 원짜리가 17만 원 가까이 갔고요. 한미약품은 70만 원짜리가 20만 원을 갑니다. 이 쌍두마차가. 그런데 이 유한양행이 뜨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이 올리타라는 항암 신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암 신약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신약의 시장성이 있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해서 사전에 오르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그것까지도 대단하죠. 근데 사전에 오르고 나서 시장에서 안 팔리면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죠. 종양내과나 이런 교수님들이 안 써줘 그러면 시장성이 없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타가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신약, 그게 아무 헛되인 수고였느냐. 그게 바로 유한양의 렉나자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 씨앗이 결국. 이 유한양의 성공과 알테오젠의 성공에는 다 한미약품의 굉장히 지금 저희가 있었다. 한미약품의 시체를 밟고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한미약품이 지금 뭐 나왔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계약 상대방이에요. 자, 요즘에 우리 뭐 대단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의 상대방은 머크고요. 유한양의 상대방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고 이 지금 한미약품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세계적으로 내노라하는 회사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기술 수출 플랫폼을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엔서퀴다라는 곳에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29일 날 장 종료 후에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이 이 연예인이랑 똑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 정확한 계약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범죄도시 출연하려고 계약금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닝 개런티라고 저희가 늘 때마다 관객 수가 늘 때마다 받는 게 또 생깁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으면 만약에 임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계약금마저 토해내야 돼. 근데 이거는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 일단 임상이 진행이 안 되고 실패해도 그 돈은 그냥 한미약품 돈입니다, 이제.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요. 일단 250만 달러 받았습니다. 그게 35억 원이에요. 이 비중이 전체 계약 총 통틀어서 7.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경상 기술료가 나옵니다. 매출액 기준. 이게 바로 알테오젠이 2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크가 이 지금 키트루다를 정맥주사형을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꿨잖아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알테오젠 걸 갖다 썼죠. 그래서 그게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은 시판 양에 따라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그게 경상기술료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이르려면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해서 FDA 허가나 시각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유럽 시각청이나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와서 팔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알테오젠이 이미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초반 단계입니다. 일단 엔서퀴다에 넘기기 전에 한미약품이 오라스 커버리라는 자체 기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사제의 경구제 전환 기술이에요. 이건 사실 더 나간 거거든요. 알테오젠은 주사제형인데 다른 주사로 바꾼 거죠. 정맥 주사형으로 핏줄에 꽂아야 되는 거를 피하 주사제형으로 베둘레임이나 엉덩이에 꽂게 바꾼 거죠. 근데 이거는 주사제를 먹는 걸로 바꾸는 정말 신박한 기술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왜 여러분들 아픈데 핏줄에 굳이 꽂아요? 편하게 알약 삼키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알약으로 삼키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니까 치매에 다 넣고 위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파도 주사를 맞는 건데 그 덜 힘들으라고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건데 그 주사를 아예 주사를 경구 제형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말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게 한미약품의 오라스 커버리 기술이고 2011년에 이미 헬스 오프 파마라는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 오프 파마라는 회사가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 오락솔 미국 그 경구용 파클리탁셀을 이용해서 항암제 오락셀을 미국과 홍콩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데 이거를 다시 엔서퀴다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 이전이 한미에서 헬스오프, 근데 헬스오프에서 길리어드 이쪽에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쨌든 지금 2015년 이후에 잊혀졌던 한미약품이 거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 이전의 원조는 나다란 것을 지금 포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뜨겁죠. 왜냐하면 한미약품이 그동안 죽은 듯이 지냈으니까. 자, 그분 아닌가요? 또 강지 산책시키고 올 테니까 그냥 갖다 놔라. 저분은 모든 종목 게시판에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이 유형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가요? 저번에도 있었죠. 저번에도 강지 산책하고 오면은 상한가 갖다 놔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종목 게시판이었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또 강아지 사진만 바뀌었어요. 강지 산책시키고 올 테니까 상 갖다 놔라. 네. 자, 그리고 데리고 가지 그렇게 혼자 가면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이분이 아주 쉽게 설명해놨네요. 그렇죠? 기술 수출을 신후보 물질을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하거나 기술 수출 플랫폼을 기술 수출하거나 받는 돈의 이 단계를 이렇게 쉽게 써놨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진 특별한 약 기술을 길리어드에게 빌려주고 처음에 돈 받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중간에 헬스오퍼라는 회사가 끼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길리어드에게 갔으니까요. 길리어드에게 빌려주고 처음에 돈 받고 계약금이죠. 반환은 부 없는. 잘 되면 더 받고 그거는 임상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 꽂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판이 되고 나면 팔린 만큼 나눠 갖자. 이게 로열티.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가는 더 이상 유한하지 않아 무한해. 약간 한미약품과 유한양의 그 경쟁 관계를 제가 녹여내서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디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지금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램리서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 다음에 미국의 또 KLA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로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 미리 포착했다면 이런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았겠죠. 자, 세계적인 장비에서 아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쌍두마차는 누굽니까? 삼성전자 라인의 원익 IPS, SK 하이닉스 라인의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자, 계속 교차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 원익 IPS가 완전히 눌리고 삼성전자가 묵사발되고 있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 떴죠. 근데 지금 또 반대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죽쓰고 원익 IPS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원익 IPS가 요즘에 또 뜨거워요. 자,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램리서치처럼 슈퍼갑의 위치에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장비회사는 원래 알고리즘 상에 있는 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갑이니까.
원익 IPS든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다가 갑질을 하려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누릅니다. 너네 말고도 많은데 다른 데 쓸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 라인이 확고해진 거예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 라인,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 라인.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연동이 많이 되죠. 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그다음에 ASM 이런 회사들보다는 원익 IPS의 주가 지금 상당히 좋죠. 4개월 연속 양봉인데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렇죠? 이제는 2021년 저 전고점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랑 이 원익 IPS 차트 보세요. 정말 유사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볼게요. 원익 IPS 차트를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삼성전자 차트를 더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그쵸? 2024년도 고점 뚫고 2021년도 저고점 남은 거죠. 그쵸? 다시 와볼게요. 원익 IPS 다시 와볼게요. 똑같죠? 거의 유사하죠?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원익 IPS는 한 몸이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하는데 장부소로 간다고 했죠. 순서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장비 회사가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디램 가격 상승을 예상했죠. 어차피 HBM도 디램을 위로 쌓은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옆으로 넓힐 자리가 더 이상 없잖아요. 기판을 조금 점점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없이 늘려요.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처럼 위로 쌓는 거죠. 잠실 가보시면 아시죠? 거기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저기 호텔 다 몰려있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확장되면 잠실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위로 롯데월드타워를 쌓았잖아요. 그게 HBM이죠. 자, 어쨌든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 이 지금 제목을 넣습니다. 옛날에 어떤 데죠?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겨울이 오고 있다고 뭐 그런 보고서 있었는데 완전 반대예요, 지금 이거. 그렇죠? 겨울이 오긴 오는데 따뜻한 겨울이 온대요. 자, 그래서 삼전이랑 한 몸이라고 해놨고요. 커뮤니티를 가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똥줄 타나 해가지고 공매도라고 빙의 되는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 장면 올렸고요. 자, 4년간 보유하신 분 드디어 나왔네요. 4년간 보유하신 분이 바로 2021년 고점이죠. 바로 삼성전자 9만 원에 물린 거랑 원익 IPS 5만 9천 원에 물린 거랑 똑같은 지금 신세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보유했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하고 다시 열어본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갈 때 부러웠잖아요. SK 하이닉스 따라서. 그동안 손절 자리에서 많이 버텼는데 이렇게 수익을 줘서 감사한 마음 빠집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드디어 버티셔가지고 저번에 손절을 안 하고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주식이지만 그동안 4년 기다린 게 너무 지겨워서 일단 판 거죠. 그래도 이득 보고 팔았으니까 어딥니까? 자, 그다음에 삼전이랑 한 몸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여기 커뮤니티에 이 글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정확히 알고 있죠. 삼전과 원익 IPS가 한 몸이고 SK 하이닉스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몸이에요. 그게 밸류체인이 그렇게 구축된 데는 옛날에 소송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옛날에 삼성전자에도 밸류체인을 대고 있었는데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간극을 아직도 좁히지 못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46층에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46층인 나는 도대체 뭘 한 걸까? 이렇게 한창 행복한 국장에서도 마이너스인 난 도대체. 자, 이러고 계신데 46,900원이죠. 자, 46층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그쵸? 행복한 국장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온기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2021년도 고점을 돌파하면 원익 IPS도 그 고점을 돌파하면 59,000원 가니까 자, 이분도 좀만 버티시면 첫 번째 글 이분같이 수익을 내고 행복하게 파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원익 IPS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파 준비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여자는 흥미를 먹고 있고요. 남자는 뭔가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흥미밥을 좋아하고 건강에 좋아서 저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한미의 미와 흥미의 미가 라임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에는 흥미, 계약에는 한미.
성장주 반등, M&A 기대, 금리 논쟁이 교차하며 뉴욕 증시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했다. 29일 다우지수는 0.15% 상승한 46,316점이 엉칠, S&P 500은 0.6% 오른 6,661.21, 나스닥은 0.48% 상승한 22,591.15를 울 기록했다. 엔비디아가 2.5% 반등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게임업체 EA는 550억 달러 규모 비상장 전환 인수 계약 발표에 4.5% 급등했다. 연준 인사 발언은 엇갈렸다. 뉴욕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여지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가구 관세 발언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오펙 증산 논의와 이라크 원유 수출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는 3%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추석 전에는 시장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지수도 함께 빠졌죠. 이번 주 개인 투자자 예탁금도 75조 원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양 지수 상황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계속해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43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3,429포인트 진학합니다. 코스닥도 0.4%가량 빠지면서 843포인트 부근에서 오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 중이고요. 474포인트 진학합니다. 오늘 양 지수는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열어보시죠. 일단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전장 들어서 조금씩 매수폭을 소폭이지만 늘려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00억가량 팔면서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억가량 사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그다지는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천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관이 매도폭을 점차 줄여가면서 지금 80억가량 소폭 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은 어떨까요? 환율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0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1,300원 선으로 다시금 내려왔었는데 1,398원 선까지 내려왔었죠. 오늘 원달러 환율 1,400원 선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0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시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합의했는데요. 다만 이번 합의에는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마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평화 구상이라는 평가 속에 오늘 국내 방산주가 동반 강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하마스가 수락하면 모든 인질들을 즉시 석방할 것이고, 이는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하마스가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척하며 사실상 반대로 행동하려 든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를 끝낼 것이라고 경고 섞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마스는 미국이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과 관련해선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마스 연계 무장 조직인 PIJ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발표 내용을 지역을 폭파시키는 처방으로 규정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전쟁의 당사자가 빠진 평화 구상에 중동 정세는 더욱이 불확실성에 놓였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소식 속에 당산주가 일제히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109만 7천 원에 신고가 경신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 넘게 오르면서 109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 주가도 3%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약 4% 가까이 오르면서 2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IG 넥스원 주가도 1.38%가량 오르면서 5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메카가 국내 조선소에 용접 로봇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함께 붙으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로메카는 국내 조선소에 용접 특화 협동 로봇인 옵티3의 첫 공급 계약을 성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군함의 유지, 정비, 보수 분야죠. 한미 간 프로젝트에는 중소형 군함 비중이 높은데요. 이러한 특성상 잦은 장비 이동과 자세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옵티3는 초경량 대칭형 휴대성 중심 설계를 극대화해서 투입 및 전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변동 작업에 유용하기 때문에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국내 조선주의 주가도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유로메카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8% 넘게 튀어오르면서 28,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에 미국의 앨런 셰퍼드함이 유지보수 정비를 위해 입항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더욱이 커지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오랜만에 4%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5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2.62% 넘게 오르면서 10만 9,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소식에 네이버 주가는 3거래일 연속 20% 넘게 올랐고요. 시총 10위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오늘 네이버와 두나무의 협력으로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상자산 시장 진입으로 인한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네이버의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까지 네이버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수준에 머무르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AI 검색 확산에 따른 광고 매출 둔화, 쿠팡과의 점유율 격차, 그리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AI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었죠. 다만 이러한 우려는 크지 않고 이번 사업 결합으로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네이버가 두나무를 연결 지배 구조에 편입할 경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PER이 70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PER이 140배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20배는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네이버 주가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20%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2%가량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26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우리기술투자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 오늘 0.25%가량 소폭 상승입니다. 1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주가도 2.74%가량 오르면서 오늘 오름폭을 조금은 키워가고 있습니다. 6,370원 선 지나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연휴 기간에는 위험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세워봐야 할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 알아보시죠.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에 정말 이례적인 빅딜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죠.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인데 경제 전문 기자의 전격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슈를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단 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야말로 두 공룡의 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두나무는 이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어느 정도로 큰 기업이냐면 2022년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상호 출자에 대한 집단에도 사실 2022년에 동시에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도 지정이 됐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편입이 됐는데 이게 공정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네.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고 예. 거기서 이제 10조 원이 넘어가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높아져서 지금은 11조 6천억 원으로 그래요? 높아졌는데 예. 그만큼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으로 이제 묶이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야라고 이제 인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예. 건데 지금 2025
2025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두나무가 재계 순위로 보면 36위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재계 순위 22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이제 속해 있는 두 그룹이 이제 손을 잡은 건데 그래서 뭐 전례 없는 빅딜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네이버의 비상장 자회사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시는 그 네이버 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하고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주식과 두나무의 주식을 이제 맞바꾸는 시스템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나무 주주들은 두나무 주식을 주고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이제 100% 자회사로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아래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아래 두나무가 있으니까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셈이고요. 이후에 두 회사 간의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이게 두나무가 기업 규모가 훨씬 커서 뭐 이래저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룹 규모로 체급으로 따져보면 네이버가 훨씬 크긴 하지만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하고 이제 지분 맞교환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 보면 두나무가 사실 체급 훨씬 커요. 일단 이제 두나무는 주요 매출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오는 건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도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곳이고 뭐 예를 들어 이 코인 시장이 강세장이다, 화랑장이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 한 3조 원 가까이도 이익을 내는 것이거든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보면 한 8,019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5,491억 원.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서도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조 원 이상은 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네이버 파이낸셜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보면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이제 지분 맞교환을 추진하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두나무는 네이버의 사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지내왔었어요. 그러니까 두나무를 보면 2012년에 송치영 회장이 설립한 핀테크 기업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스타트업의 하나였었는데 2014년에 증권 플러스 4 카카오라는 지금 이제 카카오 스탁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거를 출시를 했죠. 이때 이제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서 인증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고 일단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가입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카카오한테 투자를 받았던 게 그 카카오 내 이제 VC 계열사인 카카오 벤처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두나무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고 이제 카카오 자체도 2015년에 33억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설립한 이후에도 이제 카카오톡 계정이랑 연동해서 이제 빠르게 가입하고 빠르게 인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실 업비트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는데 카카오가 사실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카카오 출신의 인사들이 그 두나무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이 카카오 내부에 이제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라고 있는데 여기하고도 뭐 제휴하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두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서는 카카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였고 그래서 시장에서 두나무를 카카오 키즈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나무가 최근에 증권 플러스 비상장, 그러니까 증권 플러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그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물적 분할해서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에 지분 70%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랑 결별하고 네이버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거네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왔고 이게 지금의 이제 이번에 빅딜로 이어진 건데 사실 송치영, 그러니까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하고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하고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빅딜을 뭐 알려진 거로는 이혜진 의장이 먼저 제안을 했고 송치영 회장이 이제 승인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와 이제 좀 이제 이게 선을 긋고 네이버로 간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이버 파이낸셜과 어떻게 보면 두나무는 체급 차이가 좀 되고 카카오 키즈였는데 네이버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이제 전략일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 규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투자를 좀 재조정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에 그렇게 힘을 실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었어요. 뭐 물론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이러기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는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나무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 전용 투자 중개업 그 인가를 좀 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두나무는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가를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큰 악재가 발생을 한 게 특정 고객 정보 관리 및 미공개 정보 관련 이것 때문에 금융당국 제재심의 회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월에 두나무한테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두나무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뭐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어찌 보면 이제 두나무라는 민간 기업이 이제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이게 만약에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거는 거래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이제 그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업 가치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육지책 으로 네이버가 손잡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카카오는 사실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 2, 3년 전에 문화발시 확장이다, 뭐 골목상권 침해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들의 소상공인 입점하고 이럴 때 뭐 정산주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수료 면에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상생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평가였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정부 특히 이제 당국에서 보기에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이제 우산 아래로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이제 판단이 이런 딜에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구비가 당기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센터장님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뭘 전략적인 생법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 이제 얻는 게 있으니까 손을 잡은 건데 네이버가 사실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뭐 간편 결제라든가 뭐 송금 보험을 비교하고 뭐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실 이제 주가 검색할 때 뭐 각자 이제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앱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냥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이버 페이에 나오는 주가 검색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든 증권이든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경쟁사인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증권업이 진출했고 토스 같은 경우도 토스 증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단 이제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를 인수한 거는 이거를 인수해서 증권업 기반을 좀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나무를 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3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부르는 그 웹3 금융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단기간에 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보관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시장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현물 거래액이 1,74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고 글로벌 자산 거래소 중에서 4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이제 활발한 이제 거래량을 갖고 있는 곳인데 특히 최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뭐 네이버든 두나무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 업비트가 이 코인을 상장해서 유통을 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네이버 페이라든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연동해서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쨌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 페이의 연간 결제액이 한 80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이 결제망에서 만약에 이 두나무나 네이버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상이 다 이런 딜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분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유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들을 내놓고 있긴 하는데 뭐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아마 이제 조만간 이 두 회사의 주주들한테 뭐 기업 가치 각각 얼마 정도고 그래서 주식 교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제 거론되는 숫자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 4조 7천억 원 그리고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한 14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한 3배 정도 높으니까 아마 주식 교환 비율도 한 1대3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기존 두나무 주주의 주식 한 주를 네이버 파이낸셜의 신주 2.4주 정도로 이제 바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한 19%를 보유해서 이제 단일 체제주로 올라서게 되고요. 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기존에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한 17% 정도로 줄어서 한 2대주주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교환할 때도 그 불만이 적어야 되는데 네. 양사의 주주들이 좀 찬성을 하는 비율이 그쵸. 높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그쵸. 맞죠? 일단 네. 이제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네. 주주총회에 있어서 특별 결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결의 사안보다는 훨씬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승인이 되는 특별 결의 사안인 건데 일단 이제 두나무의 지분 구조를 보면 송치영 회장이 25.5% 보유하고 있고요. 네. 김형년 부회장이 13.1% 갖고 있고요. 경영진 지분이 총 그래서 38.6%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 주주총회 참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그래도 66% 정도는 이제 확보가 돼야 안전하게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두나무 쪽에서는 한 28% 정도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주요 주주의 의견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카카오 인베스트가 한 10%대 지분을 갖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기술투자가 한 7%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5%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증시에서도 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일 이들이 주식 교환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한 40만 원 정도에 나는 이 주식 교환에 반대한다. 그러니 내 주식을 사다오. 이러면 이제 두나무에서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아마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어요. 두나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네, 하니까 뭐 일단 그 자금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이제 소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뭐 이제 두나무도 이게 어쨌든 이제 현금을 써서 주식 교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주주들을 설득하는 편 이제 쪽 선택할 텐데 주주 설득 포인트를 뭘로 할 것이냐 보면 이제 두나무에 투자한 이제 투자사들은 결국은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그 그림을 그렇죠. 그리고 예, 투자를 한 걸 텐데 아마 두나무 자체적으로 상장해서 투자를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 지금 이제 네이버에 좀 편입이 돼서 좀 더 기업 덩치를 키운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상장을 시도하면 그때도 기업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포인트로 아마 설득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한편으로 이제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 파이낸셜 정도면 네. 이게 국내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 상장 가능성 때문에 두나무 비상장 주식 지금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주당 한 4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3년여 만에 아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뭐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4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투자한 것들의 평가 차익이 상당해요. 예를 네, 들어 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두나무 지분을 56억 원에 샀거든요. 그 가치가 지금 1조 원 정도 됐고요. 하나투자증권은 2021년에 583억 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8,200억 원 정도로 불어난 상태라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에서 주가들이 오르는 네. 이유도 이런 이유들인데 지금 차익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멀리 보고 정말 나스닥 가게 되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으니 그 멀리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주주들의 판단일 텐데 좀 지켜봐야죠. 너무 행복한 고민일 것 네. 같아요.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쵸. 예, 네이버 요것까지 파이낸셜은 분석 좀. 그쵸, 네이버가 이제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미래에셋 그룹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한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 기업 가치는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를 4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본다고 하면 2배 좀 안 되게 높아진 거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기업 가치 그래도 한 10조 원은 넘지라는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4조 7천억 원 정도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게다가 지금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캐스팅부터를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거래 사항에서 66% 이상 확보를 하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분만 가지고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 그룹이 여기서 뭐 의결권 어떻게 행사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라서 뭐
거기에 대한 결정이 크게 이제 주목받는 상황은 아닌데 워낙 미래에셋그룹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토큰증권 같은 디지털 자산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미래에셋그룹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인 거고요. 아마도 이제 그 모든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주판을 튕기기를 치열하게 하고 있긴 할 텐데 관건은 결국은 이제 두나무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여부일 텐데 사실 이제 두나무만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있고 상장까지도 조금 이제 불투명하기도 하고 하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주들도 다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여러 건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디지털 자산 관련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이 와중에 이제 두나무하고 네이버 연합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손을 잡고 덩치를 키우고 이런다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라인 메신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사업들에서 뭐 일본, 대만, 뭐 태국,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그 특히 이제 라인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나무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 노하우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노하우가 얹혀진다면 저는 이게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들어서 이 딜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빅딜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서로의 니즈가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근데 단언컨대 권소연 센터장님이 이런 경제 분석 참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관련해서 이 콘텐츠만 보셔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번 또 반복 이데일리 TV 유튜브 가서 반복해 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외투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우리 증시 날씨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투심을 짓누르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관망세 속 횡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별 날씨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 반도체주 9월 내내 마지막 날에도 파란 하늘 펼쳐졌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바클레이스 역시 AI 산업의 자본 지출은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분석을 하며 투심을 오늘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조선주도 쾌청합니다. 미국 내 LNG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한국 조선소의 수주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최근 전해진 대규모 발주 소식까지 맞물리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갖춘 한국 조선사로 발주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힘 속에서 오늘 KS 인더스트리, HD, 현대 마린엔진이 강세입니다. 보시면 오늘 방산주도 맑은 날씨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해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오늘 방산주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도 좋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들과 접촉해서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몰리면서 FNS테크 그리고 필옵틱스 등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나 관련주 그리고 대마 관련주에도 강한 햇빛이 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 성분인 CBD를 메디케어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서 오늘 에머리지가 상한가로 직행하며 투심을 끄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화장품 업종도 훈풍 불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와 맞물려 방한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추가 유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화장품 업종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오늘 흐린 뒤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15년 만에 메인 화면을 피드형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지만 이용자 불만이 속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에 카카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친구 목록을 다시 첫 화면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자 오늘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3%가량 오름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살펴보시죠. 네, 오늘 뉴로메카 강세 흐름 보이는데요. 국내 조선소에 용접 특화 협동 로봇 옵티3의 첫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심을 자극하면서 오늘 뉴로메카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이 옵티3와 옵티5를 앞세워서 조선소로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반응이 하면 긍정적인 반응 속에 오늘 뉴로메카 햇빛이 들고 있고요. 오늘 G2G 바이오도 유럽 빅파마와 공동 연구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을 시작한 직후에 맑은 햇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3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